국가부도의 날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소영과입니다. 여러분,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내 인생, 계급, 신분이 싹 다 바뀌게 되는 순간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 같은 서민들,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기가 박살이 나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 경제 주체,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가 가지는 생각과 자세는 모두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바로 주가와 실물 경기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자, 저의 책 부의 알고리즘에서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경제 위기 시에 환율과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에요. 환율 그리고 주가입니다. IMF, 환율이 치솟을 때 주가는 박살이 나죠. 환율이 빠지면서 경기가 회복되자 주가는 급등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거의 70% 올라갈 때 주가는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다시 주가는 급등을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영화에서 유아인은 위기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아서 달러를 매수하죠. 바로 이쯤 어딘가였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자 높은 환차익을 올려요. 이때 저점 대비해서 120%가 올랐죠, 환율이. 적어도 환차익 수십 프로 이상은 났을 거예요. 그 다음 달러를 팔아서 저가 매수를 합니다. 고점에 달러를 팔아서 저점 자산이 폭락해 있을 때 쓸어 모으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를 때 이 시세 차익을 온전히 다 가져갑니다. 이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을 낸 거예요. 이미 수십 프로 이상 불어난 자산을 밑에서 투자해서 또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이상을 번 겁니다. 많은 외국인들과 스마트 머니들이 IMF 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서 헐값의 자산들을 샀어요.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주들, 이때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알고 대중과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실제 환율이 1,4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실제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자, 내년에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전에 금리가 꼭대기에서 내려갈 때 이 금리 인하 전에 증시 바닥이 왔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빨간 선이 금리가 고점을 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직전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 이 회색 선들 있죠? 이게 전부 다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가 금리, 아래가 S&P 500 주가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고점을 치고 하락하기 직전, 이런 시점들, 주가는 어땠을까? 금리 인하 시작 이후 저점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71년, 그리고 74년. 금리 인하 직전에 증시 바닥이 왔어요. 그리고 80년, 81년. 금리 인하 직전 바닥이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이때, 금리 인하 다음에 주가 바닥이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대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84년, 85년 이때는 금리 인하 직전에 증시 바닥이 왔었고요. 이때는 금리 인하 이후에 바닥이 이렇게 패였죠. 닷컴 버블 때도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바닥이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왔죠.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은 약간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게, 이거는 경제적인 위기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 의한 위기였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통계에 포함시키기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먼저 이 세 번의 구간에는 금리 인하 전에 증시 바닥이 찾아왔었다. 물론 이 시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금리가 최고조에 이른 다음에 빠질 때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이쯤에서 항상 경기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가 바닥이 이 이후에 찾아왔느냐 아니면 이 전에 찾아왔느냐, 사실은 이 기준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평균적으로 금리 인하 다음에 주가 바닥이 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번에도 금리가 피크를 치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주가 바닥이 한번 더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다시 한번 푹 빠질 거야.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복불복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투자자들이 많이 스마트해졌죠. 현재의 악재와 상황들, 경기 침체를 주가에 미리 선반영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과 굉장히 유사했던 이 80년대 초반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고물가,
폴 볼커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를 21% 이상 올렸던 이 시점. 자, 이렇게 두 번 금리 인하를 이렇게 했었어요. 한 번은 이전에 바닥이 왔었고 반등 후에 그 다음 또 한 번의 조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S&P 500 조정폭, 하락폭이 고점 대비 28%입니다. 그럼 지금은 몇 %일까? 지금도 고점 대비 S&P 500이 28%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높고 금리도 지금보다 굉장히 높았던 몇 배 이상 높았던 이 80년대 초반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증시의 하락폭, 똑같이 하락폭이 나왔다는 거죠. 바닥이. 이번 바닥 최저점 기준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의한 주가 하락, 증시 폭락장이라고 한다면 하락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있습니다. S&P 500 과거 연봉 차트를 다 가져와 봤는데 음봉이 깊숙하게 나왔던 시기, 음봉이 나와서 직전 연도의 상승분을 모두 이렇게 감싸 안은 전년도 상승분 이상 하락폭이 크게 나왔던 시점들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때 외에는 그 전년도 양봉을 훼손한 적이 없어요. 음봉이 나오더라도 전년도 양봉 안쪽에 있죠.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 하락폭이 크게 나왔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했었다. 이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락폭과 반등폭 마이너스 28%, 13% 마이너스 28% 빠졌다가 13% 반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나스닥은 어떨까? 똑같아요. 한번 찾아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외에는 하락폭이 전년도 상승분을 훼손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안쪽에서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하지만 올해는 이 양봉 시가를 한참이나 깼어요. 그리고 하락폭 마이너스 37%, 반등폭 14%입니다. S&P 500보다 많이 빠지고 비슷하게 반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고 반등을 했다. 그렇다면 올해 12월달 종가가 이쯤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내년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만들고 양봉이 나올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스닥의 하락폭이 왜 이렇게 컸을까? S&P 500은 28%밖에 안 빠졌는데 말이죠. 금리 인상은 금리 자체가 성장주가 모여있는 나스닥이 좋지 않아요. 성장주라는 건 미래의 이익을 땡겨옵니다.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지금 선반영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주의 가치, 즉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래에서 땡겨오는 그 가치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우, 산업재라던가 아니면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 버블처럼 지금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일까?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죠. 지금은 거품이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가 않죠. 암호화폐 시장과 나스닥 시장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는 나스닥에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자산에 대한 비선호 심리, 달러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전이가 됐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해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성장주 위주인 나스닥에 다시 수혜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이 올라가는 형태로 시장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왜일까요? 실적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미국 증시처럼 하락장의 하락폭이 전년도 양봉을 상승분을 다 먹어버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흐름이 어땠을까? 이때는 사실 그 아랫꼬리가 조금 나왔죠? 하락이 조금만 나오고 반등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저점을 깨지 않고 아랫꼬리가 나왔다가 상승. 이때도 아랫꼬리는 나왔지만 전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반등.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전저점을 깨고 들어 올렸죠. 그리고 이번 코스피 마이너스 36% 하락. 그리고 반등폭은 가장 큽니다. 15%. 환율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자산 굉장히 저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차익도 보고 자산 가치도 싸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폭이 컸다. 수혜를 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락 장악형 패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랫꼬리가 나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년이죠. 2023년에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다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 했다 반등을 했는데 내년에 근데 이게 이 저점을 깨는 아랫꼬리가 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안정이 됐다가 반등했다 다시 하락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율이 1370원 정도 여기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기 고점 그리고 1370원 정도 여기를 넘지 않아주는 게 중요해요. 이 환율의 반등폭이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증시 지금 반등한 증시가 어디까지 조정할 거냐 그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이죠. 지금 딱 한 달 남았어요. 올해가 12월 달에 이 조정폭이 어디까지 가냐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 아랫꼬리가 어디까지 달리고 즉 하락이 어디까지 갔다가 반등할지가 결정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오시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먼저 악재 그리고 경기 침체는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로 보인다. 80년도 초반과 하락폭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미 선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환율도 경제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300원을 뚫었죠. 1400원 이상 훌쩍 넘어갔다 내려온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피크를 쳤을 가능성은 있다. 저점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시 밸류가 지금 현재 평균 아래다. S&P 500 PER 17.6배, 코스피 PBR 0.86배 모두 평균 아래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은 IT 버블과 같이 거품의 영역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물가 피크가 지금 CPI 지수부터 해가지고 피크를 치고 지금 이렇게 기울기가 하락하고 있는 추이예요. 물론 금리 인상이 더 나오겠죠. 하지만 예상 범위 안에 있다. 이거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서 뭐 많이 가면 5% 이렇게 올라갈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12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 올리고 그리고 내년 초에 좀 올리고 지금보다 더 올라는 가겠죠. 하지만 이 추이가 지금 이렇게 꺾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악재가 새로 쏟아지지 않는 이상 시장은 어느 정도 악재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고 우리의 예측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면은 부정적인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리스크죠. 이게 나스닥 시장으로 추가적인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지. 지금 세계 2위 거래소 FTX가 파산 이런 뭐 악재를 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데 이게 다른 거래소들로 뭐 전이가 된다거나 그리고 지금 위믹스 코인, 뭐 상패, 테라, 루나 여러 가지 코인 개별적인 코인의 악재들과 시장적인 악재가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좋지 않다 분위기가. 계속 이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악화가 된다면 그리고 악재가 추가적으로 계속 쏟아진다면 나스닥 시장으로 전이가 될 거고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 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80년대와 같이 그 정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에도 28%가 빠졌죠. 지금도 S&P 500이 28% 똑같이 빠졌어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 이상 심각하다면 주가는 추가로 하락이 가능할 거다. 패턴상으로 봤을 때 과거 경험적으로 이렇게 전년도 양봉을 훼손하는 이런 강한 음봉 하락장이 왔을 때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양봉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아랫꼬리라는 거는 하락이에요. 이 하락폭 올해는 이렇게 하락폭 아랫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을 해줬지만 내년에 다시 아랫꼬리를 달 가능성. 그렇다면 이 아랫꼬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 전저점 위에서 움직일 거냐, 아래를 전저점을 깰 거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환율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투자 전략,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난 시간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환율 반등 가능성, 여기에 따라서 증시 조정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370원 정도 여기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럼 투자 전략, 일단 증시 밸류가 평균 아래라는 거예요. S&P 500도 그렇고 코스피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증시가 평균 아래라면 사 모아가면 됩니다. 물려도 살아나요. 환율도 1300원 이상에서 분할해서 산다면 물릴 수 있겠죠. 물려도 반드시 살아나는 구간이 온다. 닷컴 버블 때와 같은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 어렵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데 이게 회복이 되면은
나스닥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 거다. 그렇다면 성장주에도 수혜가 올 수 있다. 그리고 환율이 추가로 안정되는 시기에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면서 지금도 이미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지만 지금 다시 약간 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시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환차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등이 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그런 장세가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돈이 빠지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 반등을, 이 하락폭을 회복하려면 이런 계단식 상승, 그리고 중간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던가 이런 계단식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평선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꾸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물을 녹이는 과정이죠.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눌림이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반등폭 그리고 그 조정이 어디까지 빠질지 대략적으로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눌림에 따라 이번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어디까지 갈지 여기에 따라서 대응하면 된다. 증시 하락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면 증시 반등 힘에 따라서 다음 시나리오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술적인 트레이더냐 아니면 가치 투자자냐, 여기에 따라서도 투자 전략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런 위기 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투자자는 항상 있어 왔다. 내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기준과 원칙을 꼭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면 남들이 내 투자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유튜버, 증권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자산은 불어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